아들의 전화. 밤 공기가 차가운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낡은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에는 누군가 뱉어낸 뿌연 입김과 도시의 네온사인이 뒤섞여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젊은 남자가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군복 소매 끝은 닳아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윽고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어느 안락한 거실의 정적을 깨우는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저예요. 방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어요. 이제 정말 집으로 가요. 2년간의 참혹한 전쟁을 끝내고 고국의 발을 내디딘 아들의 첫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모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환희와 아버지의 가라앉은 안도의 숨소리.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연신 부르며 당장이라도 마중을 나갈 기세로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뜨거운 환희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목에 힘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안부가 오갔습니다. 그는 통화 끝에 아주 일상적인 허락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집에 가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랑 같이 우리 집으로 오고 싶어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전쟁 중 저의 목숨을 지켜준 친구예요. 그 녀석을 우리 집에 데려가도 될까요? 부모의 대답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지. 내 친구라면 우리에게도 가족이나 다름없단다. 어떤 친구인지 궁금하구나. 어서 데려오렴. 오면 엄마가 아주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아들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미리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그 친구는 전투 중에 지뢰를 밟아서 팔 하나와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돌아갈 고향도 의지할 가족도 없어서 우리 집에서 우리랑 같이 살았으면 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약간의 망설임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실을 가득 채웠던 흥분은 조용해졌고 이윽고 아버지가 전화를 이어받아 입을 뗐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지극히 합리적이며 인생의 선배로서 건네는 다정한 조언의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얘야, 참 안타까운 일이구나.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야. 그래, 물론 얼마간은 같이 지낼 수 있지. 우리도 그걸 원한단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 계속 같이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모두가 서로 불편해질 거야. 우리가 그 친구가 머물 시설을 알아보거나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거다. 아마 그것이 그 친구를 위해서도 좋을 듯하구나. 수화기 건너편에서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친구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가족을 절대로 불편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는 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었다면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같이 살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 된단다. 우리도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않니? 우리에게도 우리 가족만의 삶이 있고 너가 돌아오면 우리 가족은 다시 우리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그 친구는, 아버지는 잠시 멈추었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너가 그냥 혼자 집으로 오는 게 좋겠다. 그 친구는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을 거야. 그는 강인한 군인이니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해. 그리고 우리 사회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시스템이 있단다. 아버지는 말을 마치고 아들의 수긍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알겠다는 짧은 대답만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연결이 끊겼고 부모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안도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이 얼른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부모에게 걸려온 것은 아들의 귀가 소식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경찰의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아들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소식이었죠. 경찰은 그것을 단순 자살로 판단했습니다. 비탄에 잠긴 부모는 아들의 마지막을 확인하기 위해 곧장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갔습니다. 영안실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곳에서 부모는 흰 천에 덮인 아들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천을 내렸습니다. 익숙한 아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부모는 오열하며 아들의 차가운 뺨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지옥 같던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아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천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갔을 때 부모의 울음소리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아들의 왼쪽 소매는 힘없이 텅 비어 있었고 그 아래로 이어져야 할 다리 하나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영안실 안에는 피를 토하는 절규가 쏟아졌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텅 빈 소매와 잘려나간 다리를 보며 며칠 전 자신들이 수화기에 대고 아들을 설득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에게 큰 짐이 된다. 평온한 생활을 방해한다.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을 거다. 그 말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아들의 시신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전화를 걸어 물었던 것은 친구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망가진 신체를 친구라는 거울에 비추어 부모에게 물어본 것이죠.
내가 짐이 되어 돌아가도, 내가 당신들의 평온을 깨뜨리는 존재가 되어도 여전히 나를 아들로 사랑해 줄 것인가를 묻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부모가 상상했던 것은 자랑스러운 훈장을 단 온전한 아들이라는 환상이었을 뿐 상처 입고 부서진 한 인간의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각자의 거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순간 속에는 사실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이라는 잔인한 전제가 숨어져 있지는 않을까요? 타인의 고통을 짐이라 부르며 외면하는 그 불편한 거절이야말로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평화의 민낯일지도 모릅니다.